안녕하세요. 나를 알면 내가 행복해지고 미래가 열린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 저자이면서 비욘드 해피니스 매거진 발행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를 알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또 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혹은 제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제 얼굴을 행복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음, 잠깐 저를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또 10여 년 전에 행복을 찾으면서 얘야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단다 라는 책을 써서 행복의 경험, 행복의 체험, 행복 훈련, 행복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인재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 지금부터 여러분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동안 많이 여행 다니셨죠? 네, 국내에 어,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곳, 바다가 아름다운 곳 많이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 가고 싶은 산, 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또 금강산, 백두산, 네, 그리고 바다로는 남해안, 또 제주도의 아, 아름다운 바닷가, 동해안, 서해안, 네,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있죠. 또 강도, 어, 서울은 한강이 있지만 충청도 세종에는 금강이 있고 또 내려가면 섬진강이 있고 영산강이 있고 또 영남에는 낙동강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들을 많이 또 구경하러 가셨겠죠. 그러나 사실 행복을 어,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사진이 기억이 나나요? 아폴로 11호가,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생의 깊은 질문,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우주 공간에서 답이 불현듯 스침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아름다운 지구를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잠시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이 지구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음, 한반도도 이렇게 네,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의 강력은 이렇게 넓었다고 여겨집니다. 예, 우리 한민족, 동이족이 동아시아, 중원, 네, 산동반도를 비롯해서 정말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걸쳐서 함께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잠시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안델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어린 백조 새끼가 오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수많은 오리 속에서 백조는 달랐던 거죠.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오리와 이렇게 달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 자괴감, 나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조가 어느 날 멀리서 날아온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또 다른 백조이죠. 그래서 그 백조를 보면서 따라서 흉내를 내니까 날개를 펴고 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백조는 미운 오린 새끼가 아니라 정말 우아한 아름다운 백조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만의 장점, 나만의 특징, 바로 나임을 알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오래전에 이 어린 백조처럼 미운 오리 새끼 사이에서 나만 달라, 나만 못생겼어, 나만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었나요? 혹시라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지금 나만의 장점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점 세 가지. 네. 나의 장점 세 가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인내력이 강하다. 혹은, 어, 나는 인내력이 강하다. 혹은, 나는 성실하다. 나는, 음, 손재주가 좋다. 이런 세 가지를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이 장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모르지만 나의 친구가 혹은 가족이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물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어, 꼽아 보십시오. 내가 내 장점을 더 잘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행복의 길로 가는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음, 나의 지능, 특별히 나의 다중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다중지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 곧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실 IQ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 IQ는 정신지체를 선별하고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이해력과 추리력과 계산력만을 측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서적인 능력을 측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높다, 낮다라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중지능은 훨씬 다르죠. 네. 사실 IQ가 개발된 이후에 EQ도 개발이 됐습니다. 아, EQ는 IQ에 대한 비판으로서 인내심이라든지 감정, 이익, 정서 등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리, 수학적인 능력을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이 다중지능, 지능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Q와 EQ뿐만이 아니고 음악 지능도 있고 신체 운동 지능도 있고 자기 성찰 지능도 있고 자연 친화 지능도 있고 인간 친화 능력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
설득력이 있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중지능을, 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논리, 수학지능, 숫자나 규칙 등을 잘 알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거죠. 주로 수학자, 과학자,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 천문학자, 이런 분들이 어,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 언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말재주가 좋고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들. 죠. 뭐 셰익스피어 같은 소설가뿐만이 아니고 유재석과 같은 어, 사람들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하는 인간 친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죠. 처칠이나 링컨, 또 모하마드, 간디, 마호메트, 아, 마하트마 간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자신의 심리, 정서를 잘 파악하고 표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성철 스님, 또 이상과 같은 시인, 어, 성직자들이 이러한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납니다. 심리학자들도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잘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연지능이죠. 예, 허준, 파브르와 같은 곤충학자, 새를 연구하는 육무부 박사와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도형이나 그림, 지도, 입체를 잘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공간지능입니다. 피카소 같은 예술가, 가우디와 같은 건축가, 네, 월트 디즈니랜드를 구성한 월트 디즈니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음악 진흥입니다. 아,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음,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작곡가, 정명훈 지휘자, 조수미 성악가, 서태지와 같은 BTS 아이돌들이 다 이 음악 진흥이 뛰어납니다. 트로트 계의 가수들 역시 음악 진흥 하나로 세상을 즐겁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운동진흥, 춤과 운동, 연기를 이렇게 잘 하는 능력입니다. 찰리 채플린과 같은 연기자도 있고, 타이거 우즈, 박지성, 그죠? 김연아, 어, 이러한 운동 선수들이 신체 운동 진흥이 뛰어납니다. 네. 이처럼 다중지능이 이렇게 일곱,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다중지능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카소의 게로니카라는 그림도 나오고요. 스티브 호킨스의 우주. 네. 나는 과연 어떤 지능이 뛰어난가를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지능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어떤 다중지능이 필요할까? 나는 마케팅을 공부하고 싶은데 마케팅에는 어떤 지능이 필요한가? 아, 나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경영학에는 어떤 지능이 필요한가? 나는 법학을 하고 싶은데 어, 이런 분야는 어떤 지능이 필요한가?
나는 농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분야는 어떤 진행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 나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내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뿜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쪽에 일을 하고 싶나요? 나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도와주면 힘이 넘친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것은 나의 장점, 나의 다중지능, 나의 열정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어, 나의 행복을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장점과 다중지능과 이 열정이 만나는 바로 이 교차 지점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아,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수도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벽돌공에게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100년, 200년 이상 가는 훌륭한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큰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같은 벽돌을 쌓고 있지만 세 사람은 다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 단순한 직업이 아닌 나의 천직,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사라고 해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닌 나의 소명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할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의 소명, 천직에 대해서 어, 공자님, 여러분 잘 아시죠? 공자. 이분은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50, 1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50이 되면 1000명을 안다라는 거죠. 공자도 사실 나이가 50이 됐을 때 1000명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천천히 1000명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네. 10대, 20대 내 소명을 찾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명을 찾기 위한 여행에 대해서 천직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소명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찾았지만 지속하여 어떤 용기를 갖지 못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명을 찾으러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천직, 소명을 찾는 일은 평생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나의 소명, 나의 천직을 찾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소명을 찾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네. 소명을 찾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찾았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소명을 찾았을 때는 내가 뭔가 성취했다라는 느낌을 가진다. 그 일에서 에너지도 받고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나의 미래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찾았을 때의 어떤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의 이런 소명은 나의 특징, 나의 강점, 나의 열정, 이 모두가 만날 때 바로 나의 소명을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소명, 나의 천직을 찾으러 조금 조금씩 노력해 보시죠. 이렇게 소명을 찾았다 하더라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나의 탤런트인 거죠. 나의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재능을 꽃피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능이 이 사회에서 써먹을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바로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탤런트가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 그동안 많은 이 지구상에 소명을 완수한 사람도 있고 아쉽게 또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피카소 정말 위대한 예술가죠. 이 피카소는 자신의 탤런트를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아름다운 정말 특이한 아, 이 예술품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주었기 때문에 피카소는 예술가로서 정말 아,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장승업이라는 화가는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숯을 갖고 땅에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했고 이후에 또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교육을 이 재능을 피울 만큼 받지 못했고 또한 장승업이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구매해가지고 장성업이 예술을 생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 그러한 직업이 마련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소명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나의 탤런트, 교육, 그리고 환경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런던 타임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설문을 했는데 1위, 1위는 바로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아이에게 젖을 주는 엄마, 3등은 장을 완성하고 휘바람을 부는 목수, 4위는 생명을 살리는 외과 수술을 마친 의사였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아이입니다. 이 모래성은 파도가 밀려오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바로 이 모래성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이 어린아이였던 바로 나에게서 가장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사실, 제 행복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작은 꿈이 이루어졌을 때, 김연아의 경우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시절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복의 단계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낄 때 바로 두 번째 행복의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바로 선택한 소명, 천직을 이루었을 때, 내가 나의 탤런트를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성취하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행복한 얼굴, 행복한 모습이 되고 마침내는 나의 소명, 천직을 찾아서 가장 행복한 그런 단계에 이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슬로우라고 들어보셨죠? 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죠.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리 현상이 일어나면, 네, 어, 배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따뜻한 집에서, 네,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죠. 예, 도둑이나 적이 아, 침범하지 않은 그런 안전한 장소에 살고 싶은 욕구죠. 이런 욕구들이 또 어느 정도 되면 친구, 가족들 간에 함께 어울려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작은 소속, 사랑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남보다 더 돈을 벌고 명예를 추구를 하고 권력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그러한 욕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는 왜 사는가? 내 소명은 무언가? 이 지구별에 내가 왜 왔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천직 소명을 찾아서 실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러한 5가지 욕구 중에서 어떠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나요? 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우선은 작은 꿈을 꾸고 나의 미래를 설계를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에 이룰 작은 꿈, 나의 미래의 꿈은 어떤지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깐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미래가 내 두뇌,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꿈과 미래는 나의 탤런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다중지능이 뛰어난지를 생각하고 내 소명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꿈, 미래를 꾼다면 더 행복한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꿈을 꾸는 경우는 4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꿈을 전혀 꾸지 않은 사람. 꿈은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꿈을 꾸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꿈을 함께 추구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 3가지 층으로 이 뇌가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파충류의 뇌는 생존과 관련됩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포유류의 뇌는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두려우면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정과 관련된 뇌입니다. 3번째 인간의 뇌는 바로 이성의 뇌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뇌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세상의 평화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The Man Who Planted Trees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양치기 할아버지가 황무지에서 살면서 매일 조금씩 도토리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5년, 10년이 지나니 그곳은 울창한 숲이 되고 개울이 흐르고 황무지가 수많은
새와 동물들이 와서 노니는 숲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꿈이 그렇게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시카고 대학이 10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에 로버트 후친슨이라는 총장님이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나의 꿈을 꾸게끔 했다는 거죠. 책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의 롤 모델이 돼서 학생들이 그 롤 모델을 따라가면서 훌륭한 노벨 수상자들도 나오고 해서 시카고 대학이 명문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꿈을 꾸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꿈을 꾸고 실현했던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 그것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스스로 적고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때 127개의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중 110개를 꿈을 이룬 사나이로 유명해졌습니다. 1972년 자신의 그 스토리를 라이프지에 소개해서 라이프지가 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존 고다드는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강과 바다, 산, 폭포수, 그죠? 관광지 등을 가보고 싶은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 이렇게 수많은 곳을 그 꿈의 리스트를 실현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일본에는 코이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는 5cm, 8cm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연못에서는 15cm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강에서는 90cm, 거의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꿈을 꾸면 작은 어항에서 자라는 코이 정도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나 연못처럼 조금 더 큰 꿈을 꾸면 더 큰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강에서처럼 자라는 코이처럼 정말 큰 꿈을 꾼다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꿈을 키우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 아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박 3일 프로그램 동안에 꿈의 리스트 100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놀라워요. 네. 유기농 농장도 해보고 싶고 부모님도 나중에 커서 돌봐드리고 달에도 가보고 걸프렌드도 갖고 싶고 친구 20명 사귀고 싶고 수영도 배우고 집도 사고 예. 금메달도 어디선가 따보고 집도 지어보고 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이 100가지 꿈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이뤘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젠가 연락이 되면 전 고등학생처럼 이 아이의 꿈, 그 꿈이 몇 개 이루어졌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나의 꿈 한번 그려보시죠. 네, 글로 써줘도 좋습니다. 내가 나의 꿈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시각화할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매일 내 책상, 집 자주 보는 곳에 나의 꿈을 그림을 놓고 본다면 동기부여가 훨씬 되는 거죠. 네. 네, 나를 알면 이처럼 내가 더 행복해지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화가 무너지면 나의 행복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평화의 집 짓기 12가지 이야기 구독해 주신다면 이 세상의 평화를 가꾸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